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련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결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구형했는데 최 기자, 검찰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된 건데 네.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2년형을 구형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또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김문기를 모르는 척하거나 또 국토부 공무원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또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네. 이날 검찰이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서 이문세 씨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을 또 PPT 화면에 띄우기도 했거든요. 네. 이 노래 구절 보시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가사가 이왕이면 노래에 좀 가락을 붙여주시죠. 제가 노래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예,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 현재 심경,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대방을 애초에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이 사람을 아예 모르기로 작정한 이재명 대표의 현재 심경과도 같아 보인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체육자님, 그래가지고 뭐 이문세 씨 노래뿐만이 아니라 가수 뭐 아이유, 그다음에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 뭐 이런 것들도 그 자리에서 뭐 인용이 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비유법인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실무 책임자 격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이 이제 그럴 수가 없다 하는 여러 가지의 주변 정황 자료.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계속 모르겠다고 하면 그 뭐 이재명 대표의 기억력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나 이제 이 검찰은 그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정황 증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수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뭐 이문세 씨 노래까지 틀고 그래서 모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저거 하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이 뭐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라고 네. 하는 뭐 두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11월 15일에 이제 1심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네. 뭐 그 부분이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 백현동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 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검찰도 어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감경 사유는 없고, 네. 그러니까 법에 정한 형량 외에 감경 사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고 오로지 가중 사유만 있다. 그래서 이제 가중 하다 보니까 징역 2년형이 이제 구형이 된 거거든요.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꼭 2년 만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 거짓말을 했다.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가 허위 발언을 했다. 이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날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발언들 후회 안 하시나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마무리되는 자, 성재준 의원님, 이제 저 발언은 기자들 앞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그때 백현동과 관련해서 내가 7분 안에 짧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 말이 꼬였다. 뭐 이제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또 그게 논란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꼬였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이 꼬인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뭐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뭐 버벅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있었던 거를 없었다라고 없었던 거를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말이 꼬였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건 거짓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이제 국토부 때문이었다라는 게 이제 원래 문제가 됐던 표현인데 협박 네. 때문에 됐다는 게 이번 법정 해석 같은 경우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뭐 행안부도 거론을 했었고요. 네. 대통령 또 비서실 또한 마찬가지로 압박을 했다. 청와대 비서실도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아함을 갖는 것은 왜 그러면 사실 뭐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기구만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은 성남시에 다 가해졌다는 뜻인데 왜 그거를 이재명 대표만 압박을 느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성남시에 관련돼 있던 그 직원들 한 2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은 네. 압박을 못 느꼈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계시고 당시 이제 과장을 역할 맡으셨던 분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재판회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압박을 느낀 적이 없었다라고 증언 선서까지 하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들이 느끼지 못했던 압박을 왜 이재명 대표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좀 의아하게 보시죠. 성 의원님, 제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령 성남시 주택계획과장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나는 못 느꼈다 하더라도 시장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네. 그 과장 분께서 증언했던 내용 중에 네. 국토부가 아예 문건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문건에 정확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 네. 적시가 돼 있냐? 이거는 어떤 의무 조항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문건을 행안부가 아예 보냈단 말이에요. 국토부가 네. 아예 보내거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대북송금 문제처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과장분께서 증언하시는 거는 대면 보고를 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그냥 주관적으로 나는 몰랐다. 저는 이렇게 좀 주장하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아니 문건을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시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남시가 국토부에. 네. 왜냐하면 혁신도시법에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을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네. 혁신도시법에는. 네. 근데 국토부에서 공문을 성남시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네. 아니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문에 보면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네. 다만 국토부의 요청은 2단계 상향이에요. 2단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땅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요청을 2번 거절을 해요. 네. 자기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4단계를 해줬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뭐 앞뒤 전후 좌우 아무것도 맞지 않는 거죠. 네. 자, 장혜주 변호사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법정 진술에서 당시 주택과장이 압박을 느꼈다고 나한테 말했다. 네. 이런 또 진술을 했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입니까? 글쎄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50조 공직선거법 250조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말 그대로 사실을 공표해야 되거든요. 네. 그 사실이 허위이냐 뭐 진실이냐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되는데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거나 주관적인 인식의 경우에는 250조에 해당할 여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는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인식의 영역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250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법리상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공문을 받았지만 당연히 그 공문에 협박이라는 두 글자가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상식적으로 공문 내용에 협박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국토부의 어떤 공문이라든지 뭐 여러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압박으로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이 또 부각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것도 주관적인 인식의 부분인 것인데 과연 250조로 의율할 수 있겠느냐라는 법리를 저는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양측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15일 우리나라 사법부 1심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에서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고 이 대표의 변호인 역시 기억은 누구에게나 불완전할 수 있다면서 해당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향후 법원의 중요 판단 기준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말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7월 재판정에 출석한 고 김문기 씨 유족 측은 이재명 대표가 절대 아버지를 모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무튼 이제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한 거를 아마 좀 깜짝 놀라거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검찰 개혁, 검사 탄핵, 뭐 검사 탄핵 청문회 이런 카드들을 지금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고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이 사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 소속이지만 좀 개인적으로 저희 당에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 탄핵 그 부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사적 구제를 하겠다는 거로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입법부가 힘을 가지면 사법, 행정, 이 삼권 분립의 두 분야는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권을 가지면은 행정권도 다 알아서 해버리고 사법권도 자기 입맛에 맞게 다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식으로 정치적으로 분쟁을 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 걸 막으려고 근대 국가를 만들었고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지금 우리 국가, 근대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제도와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는 방향은 좋으나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행위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최근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참 굴곡진 측면이 많은데 하마터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못 나올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는 바람에 출마를 했던 건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지난번에는 대법원 무죄.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항소심에서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도지사직을 잃을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2020년에 결국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사실 정치적인 생명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에는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가 TV토론에서 뭐 친형 입원시킨 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부분이 허위사실 아니냐라고 기소가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 가서 결국 이제 TV토론과 같은 이렇게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답변을 하는 때에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되고 관련해서 사법적인 어떤 그런 간섭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법리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방송 인터뷰 중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근데 지난번에 대법원 무죄 그 부분은 말이죠. 그 혹시 대법원의 일부 법관들이 재판 거래에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말끔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권순일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전 재판관이 관련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측에다가 표를 던지면서 극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의 어떤 관계들 특히 뭐 고문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재판 거래 의혹
반복이라는 부분도 한 축으로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됐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좀 보장해줘야 된다는 법리가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다만 방송 인터뷰 과정이었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조금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나왔던 표현이 그거였죠. 이제 생방송 도중에 이제 급작스럽게 질문이 오고 가는 와중에 네. 약간의 이제 뭐 거짓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무죄 추정이 됐던 기본적인 원리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발언 같은 경우는 생방송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네. 반복적으로 이거를 뭐 공식 지금 방송하더라도 4번 가까이나 그 발언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리가 좀 적용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대선 때부터 이제 불거졌는데 이 점을 또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대선 때부터라고 한다면 거의 한 4년 가까이 지금 된 겁니다. 네. 4년 가까이 돼가지고 처음 구형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재판 지연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뭐 11월 15일 날 이제 선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바로 직전에 있었던 강규태 판사 같은 경우도 결국 뭐 끝맞춤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퇴임을 해버리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한성진 판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검찰이 어쨌거나 최고형을 지금 구형할 상태니까 네. 그 이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게끔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더 중요한 거 네, 방송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네. 우리 지금 생방송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생방송에 여기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질문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들이.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이 질문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도 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질문지가 있었을 네. 거예요. 네. 생방송에 질문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18년 그 당시에 그 있었던 뭐 대법원 판결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질문지가 있었으니까 그 질문지를 보고서 본인이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내가 김문기 처장을 안다고 해야 될 것인가 모른다고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렇게 판단하고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지원 기자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의 그 재판거래 의혹의 결론, 네. 그러니까 무죄 취지, 그거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대법원이 내놓은 그 근거의 논리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물론 논란도 있었고 네. 재판거래 의혹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생방송에서 김영환 후보가 갑자기 질문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거는 갑자기 누가 그 패널이 질문한 게 아니고요. 작가가 사전에 준비한 원고에서 질문한 겁니다.